나는 미친 엄마야. 누구도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다. 내 얼굴을 보고 소리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아주 선명하게 아들의 낯설면서도 애잔한 눈빛 속에서 들었다. 내가 식사는 했는지 여러 번 물을 때마다 며느리의 급한 발걸음 소리 속에서 들었다. 내가 다림질이 필요하냐고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 손녀가 조용히 등을 돌릴 때마다 들었다. 예전엔 나에게 꼭 붙어 있던 아이였는데 과일 접시를 들고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미친 엄마야.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걸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 오늘 아침 나는 며느리의 흰 셔츠에 색이 배게 만들었다. 예전엔 흰 옷과 색 있는 옷을 꼭 구분해 세탁했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아마 깜빡했나 보다. 아니면 손이 아팠던 걸까? 아니면 점심으로 끓일 소고기 국 생각에 정신이 팔렸던 걸까? 세탁기를 열었을 때 그 셔츠가 보였다. 하얀 셔츠가 이제는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거품 속에서 웃으려다 실패한 무엇처럼. 내가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이렇게 빨래하신 거예요? 이 셔츠 지난주에 산 거예요. 이걸 입고 어떻게 손님을 만나겠어요? 제발, 제발 옷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네? 나는 가만히 섰다.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발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몰랐다. 단지 내 심장이 크게 뛰는 것만 느껴졌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서러움 때문이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나는 한때 온 가족의 옷을 손으로 빨았고 얼룩만 보고도 어떤 세제를 써야 할지 알았다. 나는 한때 엄마였고 아내였고 부엌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지 흰 셔츠 하나를 망쳐버린 사람일 뿐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내 목소리는 오래된 수도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처럼 작았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셔츠를 들고 세탁실을 나갔다. 슬리퍼가 타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차가운 기운을 길게 끌고 지나갔다. 내 손녀 은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이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나는 불러 세우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아이가 어른들처럼 멀어질까봐. 나는 셔츠를 다시 대야에 담았다. 찬물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감정처럼 차가웠다.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은 아침. 하지만 이 아침은 내 마음에 얼룩 하나를 남겼다. 희미하게 번진 흰 셔츠처럼. 나는 안다. 머지않아 그들은 더 이상 내가 빨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익숙하게 하던 일들,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게 해주던 작은 습관들 모두 사라질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낡은 나무 냄새가 나는 작은 방, 희미한 빛.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은 아직 젖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물건들만 걸려있는 빨랫줄.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일 더 이상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그 셔츠 사건 이후 나는 다시는 빨래를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쉬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기계가 다 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다. 그들이 아직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 하지만 곧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빠르게, 말없이. 내가 세탁실을 지나가면 불은 이미 켜져 있고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부엌에 일찍 내려가도 밥솥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내가 식탁을 닦으려 손을 올리면 며느리가 부드럽게 수건을 치우며 말한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은 공중에 멈춰 있고 나는 이 집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더 많이 있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에 열쇠를 넣어두는 날도 있었고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 걸 잊기도 했다. 어떤 날은 채소를 씻고 나서도 안 씻었다고 생각해 다시 씻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나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점점 더 침묵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낮게 말하는 걸 들었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문제 있으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남편, 아니, 내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근데 조심해야 해. 어머니가 알게 되면. 나는 멍해졌다. 그들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다. 그 아이가 고열로 앓던 밤 비를 맞으며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이 나다. 책을 사주기 위해 내 머리를 잘라가며 아낀 사람도 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식사. 아무도 나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그릇을 챙겼지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예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이 웃어줄 거라고 믿었던 이야기. 하지만 돌아온 건 접시에 부딪히는 수저 소리뿐이었다. 내가 웃으면 그들은 침묵했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묻지 않았다. 나는 문득 내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이 집 안을 조용히 떠도는 존재. 소리도 흔적도 없이. 그리고 내가 그만 컵을 떨어뜨렸을 때만 그들은 놀랐다. 어머니, 세상에,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러고는 나는 조각난 유리컵을 스스로 주었다. 손가락에 피가 맺혔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이 드셨으니 별일 아니지.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내 손을 바라보았다. 마른 마디, 검버섯으로 가득한 손가락들. 이 손으로 아이를 안았고 밥을 짓고 일하고 청소했다. 이제는 고장난 도구처럼 위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다.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 목록,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했던 이야기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긴 당부의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썼다. 마치 떠내려가는 사람이 기억이라는 닻에 밧줄을 묶는 것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혼잣말했다. 언젠가 내가 물을지도 모르지. 엄마, 나 기억나세요? 그때 나는 대답할 거야. 기억나지. 하지만 아마 너는 벌써 나를 잊었겠지.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내렸다. 모든 것을 서서히 젖게 하고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비. 마치 가을이 끝나갈 무렵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처럼 지쳐가는 날들과 닮았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름 없는 슬픈 음악이 되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아래층에서 들려온 수저 소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꿈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도. 나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낡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빗물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다. 등은 약간 굽었고 발은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걸었다. 보이지 않는 실에 끌리듯 내가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목적 없이 걸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작은 구멍가게를 지났다. 나는 중얼거리듯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어딨어요? 재훈아, 거기 있니?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있었는지도. 공원 앞 돌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 위로 비가 똑똑 떨어졌다.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머리 위로 우산 하나가 펼쳐졌다. 선옥 씨 맞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주름지고 젖어 있었지만 걱정과 다정함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정순이었다.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 그녀는 나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외곽에 있는 작은 집.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주고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어 주었다. 나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이었다.
불쌍해서도 판단해서도 아닌 이해하는 눈빛.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속에 삼키지 않고 울었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정순아, 나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해. 무서워. 내가 뭘 말하면 다들 내가 치매라고 해. 나 미친 건 아닌데 정상이 아닌 것도 맞아. 그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정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내 말을 믿어. 그리고 도와줄게. 그녀는 며칠 동안 나를 집에 머물게 해줬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돌아갈 힘도 없었다. 그녀는 옛 이야기를 해주었고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이며 웃었다. 그녀는 나를 지인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고 진단 결과 치매 증상 없음, 단지 심리적 탈진 상태.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호가, 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들은 너를 방치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뭔가 계산 중이야. 나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 손주는 변호사야.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어. 서명이 필요할 때만 너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선의는 쉽게 믿지 마. 나는 침묵했다. 내 마음속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작지만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가족에게서 온 희망의 빛은 아니었다. 나를 잊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서 온 빛이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 말은 수백 번이나 머릿속에서 되뇌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또렷하게 차분히 말했다. 나를 짐이라고 부르던 사람 앞에서. 집을 나온 지 몇 주 후 정순과 그녀의 손녀 민서가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서류를 함께 확인해줬다. 민서가 말했다. 선옥 이모, 석 달 전에 토지 양도 서류가 제출됐어요. 서명이 이모랑 너무 비슷한데 정말 이모가 서명하신 게 맞아요. 나는 숨이 멎은 듯 멍해졌다. 기억났다. 어느 날 아들이 종이 뭉치를 가져와선 건강 관련 서류라고 하며 보조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왜냐면 그건 내 아들이었으니까. 민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 서명은 심리적 상태를 악용한 정황이 있어요. 이모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 모든 양도를 정지시키고 사기 혐의를 조사할 수 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를 물었다. 만약 내가 고소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민서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가장 아픈 건 명예가 아니라 신뢰예요. 그 상처는 배신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출했다. 는 소문은 금세 퍼졌다.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 정말 걱정돼요.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그 셔츠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는 읽고 화면을 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었다. 내가 기억해내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였다. 일주일 뒤 나는 민서와 변호사와 함께 네 명의 재산 거래를 모두 정지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환장이 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전달되었다. 진술하는 날 나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한복을 입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의 변호사 앞에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 선옥 은인지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재산도 자발적으로 양도한 적 없습니다. 그 서명이 내 것이라면 그것은 자발적인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법원을 나서자 아들이 달려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저 못 믿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슬펐다. 믿었지. 한때는. 하지만 넌 그 믿음을 땅 조각과 바꿨잖니. 전 그냥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속이는 게 가족을 위한 거니?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성적이 나빠 선생님 앞에서 혼나는 아이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처음이었다. 내가 먼저 그에게 등을 돌린 건.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에 몇 줄을 썼다. 노란 조명 아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씨는 단호했다. 잊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잊은 척했을 뿐이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람답게 살 거다. 구석에 내팽개쳐진 낡은 물건처럼이 아니라. 나는 겨울 아침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작별 인사도 알림도 눈물도 없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낡은 노트 한 권,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 내가 한때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웃을 줄 알던 여인이었을 때의 나.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맞이했다. 정말 괜찮겠어?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순아. 내 덕분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났어.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렸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빨랫줄엔 바람에 휘날리는 옷가지들, 낡은 가스레인지 두 구멍, 그리고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있는 집. 아침엔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엔 손수건을 떴다. 저녁엔 옛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다. 누구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누구도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길지 않게 단 몇 줄씩. 오늘은 해가 났다. 이불을 말렸다. 평생 이렇게 가벼운 기분은 처음이다. 어느 날 내 손녀 은지가 문 앞에 나타났다. 조금 더 자랐고 키도 컸고 말수는 줄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예전의 이야기 들려달라고 졸라대던 그 시절의 눈빛 그대로. 그녀는 낡은 손수건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 옷장 정리하다가 이거 찾았어요. 1학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 기억나요? 나는 웃으며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제 많이 컸구나. 아직 그걸 기억하다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편 안 들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혼낼 때.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어릴 적 친구에게 장난감을 뺏겼을 때처럼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책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속삭였다. 할머니는 너한테 화난 적 없어. 그저 내가 나를 보고 웃지 않았던 게 슬펐을 뿐이야. 그날 이후 은지는 매달 편지를 보내왔다. 짧지만 따뜻한 글들. 내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가 필요 없다. 내가 옳았다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저 남은 삶을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이다. 재산 목록에 포함된 물건처럼이 아니라 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두드리고 바람은 내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간다. 나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떠올린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가던 밤들, 미역국 냄비, 분홍색으로 물든 셔츠, 바닥에 떨어진 그릇, 그리고 밤비 소리.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다만 조용히 살기 위해 일부러 잊은 척했을 뿐이다. 나 슬퍼요 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미친 척했을 뿐이다. 모든 걸 되찾겠다고 하지 않게 약한 척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척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 선옥은 다시 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많은 실수와 상처 끝에도 서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노인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거창한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무언가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다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눈빛을 주는 사람, 그리고 눈물 흘릴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나이 들어간다는 건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려운 건 유통기한 지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사랑 대신 계산이 자리하면 그 집은 곧 가정이 아닌 건물이 된다. 어쩌면 어떤 어머니가 치매인 척한 이유는 정말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기억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까봐 그랬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이 들어간다면 제발 그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그들은 한때 자신을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나게 하며 우리가 빛을 받도록 해준 사람들이니까요.